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카밀라 카벤디시, 옮긴이는 신현승, 출판사는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책값은 19,000원, 총 페이지 수는 398쪽, 초판 일쇄는 2021년 6월 10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밀라 카벤디시, 영국의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으로 영국 귀족원, 즉 상원 의회에 참석하며 파이낸셜 타임스의 객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2년간 케네디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더 타임스와 선데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그리고 맥킨지 경영 컨설턴트로도 활약했으며 기업 로비 단체인 런던 퍼스트 설립에 일조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시절 총리에게 정책을 직접 조언하는 엘리트 기관인 10번가 정책실의 책임자로서 비만 예방 차원에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적용하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데 총리를 설득한 사실은 매우 유명하다. 2018년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 2020년 영국 보건부 고문으로 임명되어 영국의 사회복지 및 보건개혁을 이끌고 있다. 경제뉴스 보도기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헤럴드 윈코상 선정, 2012년 올해의 수석 금융 저널리스트, 영국 프레스 어워드 선정, 2009년 올해의 캠페인 저널리스트, 탐사보도 기자에게 수여하는 폴푸상, BBC 라디오 선정,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5위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그가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의 관행에 대해 쓴 기사로 인해 영국의 법이 바뀌었을 만큼 추진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라는 사상 초유의 도전에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 수집과 다양한 연구에 참여했고 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금기 사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삶의 질과 범위를 즉시 바꿀 수 있는 돌파구에 대하여 탁월한 과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기업, 의사, 언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그에 관한 그녀의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Extra Time, 10 Lessons for an Aging World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여분의 시간, 나이 드는 세계를 위한 10가지 레슨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한 네덜란드인이 법적으로 20년 젊어지기 위해 법정에 섰다. 그는 69세의 에밀 레이틀밴드로 네덜란드 한 법정에서 자신의 현재 법정 나이는 본인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직이나 온라인상에서의 연애도 방해한다며 자신의 공식적인 단령 나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자신의 출생일을 법적으로 1949년 3월 11일에서 1969년 3월 11일로 바꾸기를 원했다. 레이틀 밴드는 의사가 자신의 신체적 나이를 45세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레이틀 밴드는 나이는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젊게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모험을 성전환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비유했다. 그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계를 앞으로 되돌린다고 해서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지어 연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나이 변경은 투표권과 같은 법적 권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사건은 실제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상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다. 바로 엑스트라 타임, 즉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얻게 된 인생의 추가 시간의 출현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당신이 50대나 60대라면 당신은 90대까지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2016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늙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너무 일찍 단축했다. 나는 아버지가 50세 생일 때 침울해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주 한숨을 쉬며 아, 그러기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난 후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던 아버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본인보다 더 오래 살아 집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기르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와 이혼하던 당시 아버지는 58세였고 그는 대체로 아주 건강하게 86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고양이 없이 혼자 지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며 확인한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부유층과 빈곤층,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미래가 너무도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었다. 문명화된 사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척도는 바로 그 사회의 노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편견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하고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5세 이하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졌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계 여성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변동은 사람들이 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족의 순수한 의미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자녀들 수가 점점 적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관계망에 의지할 것인가? 중국 정부는 노인 권리법을 제정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현재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기저귀가 유아용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적으로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사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페미니스트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들은 남편과 가정에 대한 헌신적 봉사라는 전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내가 런던에서 만난 어느 일본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아이는 걱정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을 참고 견딜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아직도 러브 호텔이 많지만 대부분의 호텔들은 셀러리맨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결혼한 부부들이 낳은 아이의 수는 여전히 인구 대체 출산율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낸다. 50세 일본 남성 4명 중 1명은 결혼한 적이 없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50년이 되면 거의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된다. 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국 국민은 일본 국민과 비슷하게 나이 들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본처럼 풍요롭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인구가 2029년에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막을 수 없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 근로자들은
노년에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아시아 전역에서 전통적인 친족 모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는 친척이 아닌 친구로 점점 더 연결되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관념을 고착시키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사회에 사는 일본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고령화 사회의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정정하여 손주들 뒤를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젊은 노인이라고 부르고 노쇠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늙은 노인이라고 부른다. 30년 전과 완전히 다르게 젊은 노인들은 매우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걷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82세의 현역 스튜어디스 베트 내쉬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스튜어디스일 것이다. 그녀가 근무하는 아메리칸 항공은 그녀의 근무 6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다. 그녀가 꾸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의 목표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TV를 보며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결코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노년 생활 방식의 전문가들이 권하는 3가지 원리인 활동적인 생활, 목적의식 유지, 사람과의 교류를 따라하는 듯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독일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1889년에 국민연금을 만들었을 때 연금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당시 독일인이 평균 45세 전후까지 살았으므로 연금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독일인의 기대 수명은 81세다. 그러나 독일의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이고 평균적인 독일인은 62세에 직장을 그만둔다. 유럽 전역에서 정년은 기대 수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 사는 우리 중 몇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을 은퇴한 상태로 보낼 것이고 그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만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일을 즐겼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생이 몇 년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노년을 여생이 15년 이하로 남은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74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중년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유럽에서 고령화의 시작 시점으로 65세를 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그들은 남아있는 기대 수명을 측정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정신적 민첩성의 감소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같이 보통의 노인과 관련된 특징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그들은 노르웨이, 일본, 리투아니아,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의 경우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70대 중반까지 중년이라고 결론지었다. 언론은 노인들을 묘사할 때 적극적인 사람에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기이한 경향이 있다. 할머니들에 대해서 보도할 때 그녀가 넘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녀가 쓰러졌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61년생인 조지 클루니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인간 이하의 모자라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나의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여사님이라고 부르면 질색했다.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대단히 노쇠한 쓸모없는 부류로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예일 공중보건대학교의 전염병 및 심리학과 부교수인 베카 레비는 개인의 건강은 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팀은
50세 이상의 미국인 수백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놀랍게도 7.5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고 두려워한다면 너무 일찍 자신을 늙었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충분히 저축하지 않고 앞으로의 진로를 미리 계획하지도 않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장수 여부는 수입, 건강, 결혼 여부 등 모든 요인에 달려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측 변수는 교육 수준이라고 밝혀졌다. 어릴 때 교육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길어진 중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재산보다 더 설득력 있는 수명의 예측 변수다. 어느 전문가는 정부가 병원보다 학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라즈 채티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의 수명 격차는 15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이 절대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했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횟수가 아니라 그 횟수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삶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마지막 몇 해를 노쇠하여 반쯤 죽은 듯 유령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나이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에 형성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 덕분에 우리는 자기 통제를 더 잘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건전한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역학자 마이클 마멋 경이 이끌었던 전설적인 영국 공무원에 대한 제2차 화이트홀 연구에 따르면 배달원이나 경비원처럼 숙련도가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임이사나 최고 경영자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았다. 그들은 관상동맥 심장 질환과 관련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 고위 임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보조 직원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자신의 근무 환경을 통제하기가 훨씬 힘들며 출퇴근 시간 역시 아마 더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더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정의의 사명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길어진 중년의 삶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를 열어주었다. 즉, 젊은 노인이라는 단계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여 60에서 100세까지의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하나로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70대에도 생동감 넘치고 역량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손 안에 신중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 2개를 쥐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늙느냐 하는 것은 유전적 유산과 운에 달려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운명의 20%만을 설명한다. 나머지 80%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삶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은가, 공해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운동을 하는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상 전 세계의 많은 연구에서 건강하게 늙는 것의 여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예측 변수는 운동이라고 인정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도 활동량을 증가하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중간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몇 가지 암은 물론 치매에 걸릴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55세에서 79세의 고연령 사이클리스트들은 20대 사람들과 비슷한 면역체계, 근력, 근육량, 콜레스테롤 수준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연령 사이클리스트들은 거의 늙지 않은 셈이다. 연구진은 종이에 적힌 생리 현상만 보고 그들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었고 직접 만나 그들의 주름살을 살펴야 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원들은 자전거 타기, 달리기, 수영 등 지구력 운동이 우리 혈액 속의 T세포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연령 지구력 사이클리스트들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약도 제공할 수 없는 예방 효과가 있는 T세포를 20세 청년만큼 갖고 있었다. 터키 서해안의 아름다운 그리스 섬 이카리아에는 주민의 3명 중 1명이 90대까지 살고 치매에 걸린 노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카리아 사람들이 암이나 심장병에 걸리는 경우도 그다지 흔치 않고 발병한다고 해도 그 시기는 미국인보다 8년에서 10년 정도 늦다. 또한 이카리아인들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카리아에서는 하루에 20개의 언덕을 걷지 않고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주민들은 야외 생활을 무척 많이 한다. 사르디니아, 오키나와 혹은 다른 블루존 어디에서든 원기왕성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야외 생활을 매우 활발하게 한다. 1970년대 당시 유행하던 달리기를 시작으로 운동에 푹 빠지게 된 미국의 평범한 70대 노인 집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50년 동안 몇몇은 조깅을 하고 다른 이들은 사이클링이나 수영, 체조를 했지만 그들은 경쟁이 아니라 취미 삼아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뿐이다. 연구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70대 사람들의 근력이 모세혈관과 효소의 수에 있어서 25세 청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유산소 운동 능력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동년배들보다 40%나 더 좋았다. 연구원들은 운동 덕분에 남성과 여성 모두 달력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30년 더 젊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기록에 따르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보통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균 3년밖에 더 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강상 이득이 상당히 크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땀이야말로 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척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50세부터 근육과 뼈의 질량이 매년 2% 정도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나이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놀라울 만큼 많은 시간을 담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좌식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고약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한 번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체지방을 태우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LPL 효소가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약화시켜 노인들이 쉽게 넘어지게 만든다. 최소 권장 수준인 일주일에 5번 신체 활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영국인은 고작 7%이다. 특히 트럭 운전이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포도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며 기분이 더 좋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1979년 피터 L. 우드라는 열성적인 젊은 과학자가 사우스 웨일스의 계곡 마을인 케어필리 거리를 터벅터벅 오르내리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동료들은 45세에서 59세의 모든 남성에게 자신의 건강을 추적하기 위해 5년마다 의대생들이 손가락으로 몸의 곳곳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청진기를 들이대보는 등의 건강 면접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다. 후보자의 90%인 2,500명의 웨일스인이 동의했다. 35년의 연구 끝에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을 간단히 바꾸기만 해도 암, 당뇨병,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치매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혈액 표본을 채취하고 각 사람의 체중을 재며 간단한 5개의 질문을 던졌다. 비흡연자인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적어도 30분 동안 운동이나 걷기를 하는가? 하루에 적어도 과일과 채소 240g과 지방은 30% 이하로 구성된 식단을 먹는가? 하루에 순수 알코올 40ml 미만의 술을 마시는가? 신체 비만 지수 BMI가 18에서 25 사이의 건강 체중인가? 35년 동안 질문 중 4개 혹은 5개에 대해 일관되게 그렇다라고 대답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더 좋았다. 당뇨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70% 적었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앓은 사람은 60% 적었으며 암에 걸린 사람은 35% 적었고 인지장애나 치매를 경험할 가능성은 60%나 낮았다. 비교적 작은 변화로 이러한 결과가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엘 우드 팀은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기 광신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걷기를 시작하고 술과 담배를 줄이라고 부탁했다. 엘 우드의 연구에서 비교적 소수의 사람만이 건강한 행동 중 4가지를 간신히 지켜냈다. 엘 우드는 2013년에 우리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어떤 알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17년 인지 손상과 장애 예방을 위한 핀란드 노인성 질환 중재 연구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층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60에서 77세의 연구 대상자 1260명을 모집했다. 절반은 건강 상담만 규칙적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한 식생활과 체력 훈련, 유산소 운동, 뇌 훈련 등으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년 후 결과에서 더 잘 먹고 더 활동적이며 뇌 훈련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억력과 지능 검사에서 25%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실행 능력은 83% 향상되었고 정신 처리 속도는 150% 증가했다. 이러한 개선 결과는 흥미롭게도 성별,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 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식이요법이 핵심이다. 연구가 시작될 때 과체중인 참가자들은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칼로리를 줄임으로써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도록 권고받았다. 그 다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생선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섭취하며 정제된 곡물 시리얼보다 통밀 시리얼을 선택하고 버터 대신 식물성 마가린 혹은 유채 기름을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들은 또한 설탕 섭취를 하루 최대 50g으로 제한하고 기름진 유제품과 육류를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다.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 심장에 좋은 음식은 뇌에도 좋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능한 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노인병 전문의인 안드레아 마이어 교수는 50세인 두 사람이 서로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활동 수준, 둘째는 흡연 여부, 셋째는 식이요법이라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큰 압력단체는 비만이 유전이라고 우기지만 나의 어머니는 몸이 마르고 키가 큰 부류의 사람이었다. 비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지도든 살펴보라. 미국의 모든 주와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멕시코 지역을 휩쓸 정도로 이렇게 급속히 확산하는 질병이 유전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살을 빼라고 열심히 권고했지만 대체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살을 빼기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크푸드, 특히 설탕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일리노이에서 여전히 달리기를 하는 70대들과 이카리아인들은 빠른 육체적 쇠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주름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고 좀 더 활동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더 많아지고 활력이 철철 넘치며 더 젊어 보이고 결국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질 것이다. 일본의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예전 봉급의 40%를 주면서 5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정년이 강제적으로 60세이다. 경제적 중요성을 제쳐두더라도 일을 그만두는 60세와 앞으로 살아갈 85세 사이의 커다란 격차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비극적일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랜 시간 샐러리맨 생활을 한 임원들이 사무실과 연락이 끊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퀴벌레 남편이라고 원망하는 부인과 함께 집에 처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부인들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궤양이 생겼는데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노부오 구로카와는 이를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그 결과 황혼 이혼이 급증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젊은 층의 이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주로 이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부인들인데 그들은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똑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 겁먹고 있다. 실버센터는 노인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준다. 삶의 목적과 사회적 연결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는 일의 유형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대부분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는 많은 연금 제도를 적자 상태에 빠뜨렸다. 뉴욕시는 현직 경찰보다 퇴직 경찰이 더 많고 현직 경찰의 임금보다 전직 경찰의 연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2017년의 한 보고서는 뉴욕시 예산에서 연간 연금 보조액이 얼마 안가 사회복지 사업비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18개 OECD 국가가 정년을 늘렸다. 그러나 그 상승률은 기대 수명의 증가 예상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분명한 답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해결책은 10대 때 받은 성적에 의해 사람의 미래가 제한되지 않는 평생학습의 진정한 실력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 미래 프로그램으로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승인된 강좌에 대해 약 $350 한도의 교육 보조금을 받는다.
그 한도는 절대 소멸하지 않으며 정부가 틈틈이 보충해준다. 40세 이상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패션부터 블록체인까지 어떤 과정이든 연수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간은 세상을 경험하며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계속 변경하고 행동에 따라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뇌가 계속 변화하고 평생 발전한다는 사실은 혁명적이다. 그것은 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평생의 할당량이며 그것은 서서히 시들어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경 가소성, 즉 인간의 두뇌가 경험으로 변화되는 능력은 어린 시절에 끝이 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뇌에 관해 새롭게 밝혀진 진리는 고무적이다. 심지어 말기암에 걸린 70대 사람의 뇌에서 완전히 새로운 뉴런이 발견되었다. 인생의 후반기를 보다 가치 있게 즐기려면 우리의 신체 수명과 일치하도록 정신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뉴런을 만들어내는 데는 신체 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활동하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인간의 뇌는 유산소 운동에 덕을 본다. 3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그룹은 뇌의 부피를 크게 늘렸지만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한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이 해마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바깥 출입을 못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한 가지 환경에 갇혀 있으면 뇌가 위축되는 것을 가속할 수 있다.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악기를 연습하는 음악가들은 비음악가들보다 전두엽 부분의 회백질이 더 많고 뇌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이와 관련된 퇴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악기를 자주 연주하는 어느 75세 이상의 그룹은 악기를 거의 연주하지 않는 그룹보다 5년 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연주의 치매 예방 효과는 읽기, 쓰기 혹은 퍼즐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인지 건강을 위한 6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원리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사회적 활동을 증진하고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나이가 반드시 배움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늙은 뇌도 새로운 재주를 배울 수 있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1930년대 이후의 여러 실험에서 많은 포유류의 수명은 먹는 것을 급격히 줄임으로써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설치류는 통상 소비하는 칼로리의 30에서 40%만 섭취하면 또래보다 더 오래 산다. 더 건강하고 암, 심장병, 인지기능 저하를 덜 겪는다. 일본 오키나와의 엄청나게 나이 많은 섬 사람들의 철학은 포만감을 약 80% 느낄 때까지만 먹는 것이다. 항생제가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노화 방지약은 21세기의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화 방지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회사가 아마도 구글과 아마존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될 것이다. 다음에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것에 더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 대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상대할 때 가능한 한 조심해야 한다. 이 질문을 유럽의 14개국 주민들에게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장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노화의 핵심은 관계다라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이끌었던 정신과 의사 조지 베일런트는 강조했다. 80년에 걸친 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생 그룹과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평생 추적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든 사회적 관계가 끈끈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오래 살았으며 신체적으로 더 건강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단단한 친구 관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0세에도 정신이 또렷했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릴 때조차 더 행복하다고 알려졌다. 의지할 친구가 있다는 안정감보다 스트레스에 더 좋은 완충장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한다. 외로움과 불안은 건강에 해롭다. 우리에게 주어진 엑스트라 타임은 틀림없이 큰 선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시간은 큰 짐이 될 수 있다. 모든 75세 노인의 절반이 TV가 그들의 소중한 친구라고 말한다면 무언가 비참하게 잘못된 것이다. 인류는 창의력,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젊은 노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야 한다. 나는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70대에 자신이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악력과 걷는 속도 등 신체적 민첩성이 우리가 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의식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사실이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더 활동적이고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보살피는 경향이 있다. 어느 것이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갖는 것이 외로움, 질병, 심지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맞아 보인다. 무엇이 내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다. 심리학자 엘렌 랭어와 주디스 로딘이 어느 양로원에서 실험했던 전설적인 작업이 있다. 양로원 주민들은 각자 자기 방에 놓을 화분을 받았다. 절반은 간호사가 화분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화분을 돌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째 집단의 정신적, 육체적 행복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18개월 후 두 번째 집단의 사망자 수는 첫 번째 집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주성과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중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며 더 오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으로 인해 생겨나는 법정 나이는 매년 한 살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나이는 정체성 나이 또는 명실상부한 나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한 인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따른 나이죠. 많은 노인분들이 마음은 아직도 청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중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스스로의 나이를 20대 중후반쯤으로 느낍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체가 세월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정신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신체도 요즘은 과학기술과 의학,
기타 각종 항노화 제품들의 발달로 예전보다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요즘 70대 분들은 예전의 60대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활하십니다. 요즘엔 90대에도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머지않아 100세를 넘겨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20살 무렵 어느 가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을 훌쩍 넘긴 여성 한 분이 활짝 웃으며 가만히 서 계시다가 제게 갑자기 말을 거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이 20살 때 대학 들어갔을 때 나왔던 음악인데 지금 들어도 참 좋고 지금도 나는 그때 그 대학생 시절과 마음이 똑같다라고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그분 인생에서 4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다고 하시니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몸보다 훨씬 더 천천히 늙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면 마음이 늙지 않거나 거꾸로 회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니까 이렇게 또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 수칙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행동 수칙이 있을 뿐이죠. 내 나이가 얼마든 먼저 인사하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진정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장의 어느 분 이력서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좀 참아보려고 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려고 하며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양보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잘 사는 방법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차례 비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유튜버 박막래 선생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살 빼는 그런 것은 없다. 살 빼고 싶으면 먹지를 마라. 너무 직설적이지만 비만의 원인 70%는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도 거리에 비만한 사람들이 10에서 20%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초중고 청소년들이나 20대에서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정말 엄청나게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듯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먹거리와 운동이 7대 3의 비율로 원인 제공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먹거리에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인 각종 밀가루 음식, 육류와 지방,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료수 등이 비만의 주범이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시면 비만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현미와 같은 자연 곡물들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턱걸이, 일주일에 2번 힌두 푸시업, 이건 우리말로 배밀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튜빙으로 하는 이두 운동, 매일 하는 플랭크, 일주일에 2-3번 하는 카프레이즈, 종아리 들기 운동이죠. 맨몸 스쿼트, 악력기 등입니다. 그 외엔 틈틈이 자전거 타기,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집에서 컴퓨터 사용할 땐 서서 하기 등을 합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최대한 휴식을 취하고 회복된다 싶으면 천천히 운동량을 늘립니다. 채식과 소식을 하면서부터 체중과 더불어서 근육량도 함께 줄어드는 걸 느끼는데 2-3년쯤 시간이 더 지나면 체중이 계속 빠지기만 하지는 않고 균형을 이룰 시기가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제 건강법은 좋은 음식, 즉
과일, 채소, 곡물을 먹는 채식과 하루에 1.5끼 정도 먹는 소식,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 8시간 이상 잠자기, 스트레스 흘려보내기 등입니다. 하루에 1.5끼를 좀 더 설명드리면 한 끼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등 일반적인 한식 식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0.5끼는 오렌지 2개, 바나나 2개, 현미차 1잔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과일은 수시로 먹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를 추가하면 평생교육과 변신입니다. 50, 60이 되도록 살아온 인생에 교육으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커리어를 찾는 것을 이 책에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교육은 죽을 때까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양다리의 힘이라는 책에서처럼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도전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평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허전했습니다. 직업과는 별개로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이든 배워보고 싶어서 목공을 할까, 요리를 할까, 전기기술을 배워볼까 많이 생각했고 지금은 전기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채식, 소식을 지향하면서 요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올해 전기기능사 합격이 목표인데 시험이 1년에 4번 있고 아직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전기를 배우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말립니다. 위험하다고 말리고 자격증 따도 나이가 많아서 써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리고 안 하던 짓 하지 말라고 말리고 다른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리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기 기술을 익히면 10년 후부터는 직업적으로든 취미로든 봉사활동으로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나 취미, 봉사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사시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